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수원의 우먼 아파트에서 살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무더웠던 여름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우먼 아파트라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저희 집은 친구들 사이에서 아지트로 불릴 만큼 친구들이 자주 우리 집에 와서 자곤 했습니다. 저녁 10시쯤 기분도 꿀꿀하고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도 나서 저와 제일 친했던 선중이라는 친구와 단둘이 술을 한 병 마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량이 그 당시 기본 소주 혼자서 2병은 마시고 나야 잠이 조금 오는 정도로 추당이었습니다. 친구와 한 병을 마셨으니 사실상 반 병밖에 마시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돈도 없고 술도 냉장고에 한 병 남아있던 걸 마시고 나니 가슴도 답답해서 친구와 평소 즐기던 농구를 하자고 졸랐는데 이 친구는 평소 술도 약해서 소주 반 병이면 취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도 답답해서 농구공 하나 들고 집 앞 수성여중이라는 평소 농구를 즐기던 곳에 갔습니다. 도착하니 저녁 11시 반경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주위도 깜깜하고 운동장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참 쓸쓸하게 혼자 농구 골대를 향해서 드리블이나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약 30분 정도 하고 나니 땀도 나고 지치고 해서 평소 자주 앉아있던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는데 불현듯 이 느낌은 등골이 오싹하다고 해야 하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오싹한 내 앞으로 한 여고생쯤 되어 보이는 그림자가 내 등 뒤 가로등에 반사되어 내 앞으로 완벽하게 차렷자세로 일자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의 모습은 여고생 교복을 입고 너무나 마른 체형에 긴 생머리였고 너무나도 오싹하게 인간답지 않게 서 있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일자 자세였습니다. 순간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운 나머지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떠오르더군요. 내 뒤쪽은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공간인데 그리고 그 뒤쪽은 3m가 넘는 절벽 담이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 죽을 순 없다. 그냥 무조건 일어서서 뛰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으악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그 소리조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집에 들어와서 친구를 깨웠더니 친구가 제 모습을 보고 정신 나갔냐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는 친구가 나보고 장난하지 말라고 하다가 제가 평소 겁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걸 알기에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오후쯤 되니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고 내가 정말 헛것을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친구와 같이 그 장소에 갔습니다. 친구도 있고 사람들도 여름방학 때라 학교를 안 해서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도 축구하고 그래서 무서웠던 마음이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데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제 뒤에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제 뒤에 가로등이 없고 가로등이라곤 제가 앉아있던 곳 뒤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40m쯤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 뒤에 사람이 서 있다고 해도 정확하게 내 앞쪽으로 일자자세로 그림자가 비출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간간히 친구들과 그때 얘기를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 그때 기분을 모르겠죠. 지금도 궁금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만약 그 소녀가 귀신이라면 왜 내게 나타났는지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수학여행 괴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람선도 타보고 많은 유적지도 구경하고 재미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묵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경악했습니다. 정말 구질구질한 숙소였습니다. 방도 좁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건물도 낡았고 급식도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돈이 쪼들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친구들과 숙소에서 밤늦게까지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둥그레 모여 앉아서 판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쪽에 앉아서 판치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누가 온 거야? 라고 물었는데 친구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전 다른 방 두드린 소리였나? 암튼 다시 가자 하면서 판치기를 다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 쪽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방의 보일러가 빵빵해서 더울 지경이었는데 등만 차가웠고 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문에서 바람이 새나봐. 나랑 자리 바꿀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한 친구가 나랑 바꾸자. 너무 덥다라고 해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리를 바꾼 지 5분 정도 흐를 때쯤 전 웃으면서 저와 자리를 바꿨던 애를 잠깐 쳐다봤는데 모든 친구들이 웃고 있는데 그 친구만 무표정으로 다른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쳐다봐, 빨리 판치기나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진짜 황당하고 열받았습니다. 뭐? 장난하냐 지금 너나 나가 병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동전을 저한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전 열받아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자리 바꾸자고 한 이유가 뭐야? 그 친구는 소리쳤습니다. 왜 나랑 자리 바꿨냐고. 전 솔직히 순간 쫄았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매점에 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새벽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리 바꾼 게 주인가? 전 친구들과 찾으러 나섰습니다.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바로 문 앞에 그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소름 쫙. 한 친구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안 들어오고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안 들어가면 또 날 괴롭힐 테니까라고 했습니다. 전 너 아까 내 추운 자리랑 바꿔서 삐진 거야? 알았어, 내가 문 앞에 앉을게라고 했더니 이미 늦었어, 내 등에 엎혀서 놓지 않으니까라고 했습니다. 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특히 그 친구 표정이 완전 무표정에 질려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를 방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좀 더 놀다가 잤습니다. 근데 전 무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계속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 자리를 봤더니 그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에 있더군요. 그 친구가 하는 말. 어제 나 언제 잠들었냐? 기억이 안 나. 판치기 하다가 골아 떨어졌냐? 전 소름이 쫙쫙입니다. 이렇게 공포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후세계. 때는 그 할머니의 결혼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이고 시골이니 결혼식은 당연히 전통혼례식으로 치러졌겠지요. 그런데 전통혼례에서 보면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있는 식탁 같은데 닭을 빨간 보자기에 싸서 놓아두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할머니 결혼식에도 물론 이런 식으로 닭을 올려놓았겠지요. 하지만 이 닭이 다른 닭처럼 얌전히 있지 않고 계속 푸드덕거리고 움직이다가 식탁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놈을 그 집에서 키우던 개가 와서 물어 죽였답니다. 결혼식에 있던 사람들은 좀 황당하긴 했지만 닭 한 마리 죽은 게 대수냐고 별 신경 안 쓰고 결혼식은 진행되었고 그 닭은 닭죽으로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닭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새색시셨던 할머니는 그 닭죽을 드시다가 닭뼈가 목에 걸리셨는지 명확하지는 않은 이유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숨을 안 쉬고 계셨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지만 3일인가 2일 만에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그때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동안 경험하신 일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목에 닭뼈가 걸려 괴로워하시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인적이 드문 곳에 강변을 걷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고 우리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빨리 오라고 하니 빨리 가야지 하면서 따라가셨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의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길을 막으시고서는 네가 왜 벌써 여기 왔느냐? 얼른 돌아가거라. 라면서 호통을 치셨답니다. 할머니는 저기 앞에서 웬 여인이 오라고 손짓해서 따라왔다고 변명을 해봤지만 그 외할아버지께서는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며 왔던 길로 내쫓으셨고요. 할머니는 너무 혼이 나 엉엉 울면서 돌아오시다가 정신을 차리셨는데 깨어나 보니 관 아니더라 이겁니다. 결국 할머니의 외할아버지께서 살려주신 것이지요.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제가 저 할머니 결혼식엔 태어나지 않아서 못 가봤지만 살아계실 때 인사도 몇 번 드리러 갔고 돌아가셨을 때도 찾아갔는데 장례식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돌더군요. 사후세계란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이야기, 어이없는 죽음.
아파트 공사장에 가면 별별 일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동포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1층이 만들어지면 아파트 콘크리트 내벽 안에 스티로폼을 덧대고 아파트가 완성될 때까지 거기서 산다고 합니다. 집이 없는 인부들은 건설회사에서 컨테이너를 임대해 따로 집을 만들어주는데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부부의 숙소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철근쟁이는 대학을 중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철근쟁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철근쟁이는 정말 돈을 많이 법니다. 다음은 목수들 얘기인데 목수들은 콘크리트를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기쟁이들과 친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골격이 완성된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홀을 따라 돌처럼 단단한 콘크리트 내벽 안에 주동력선을 집어넣을 긴 PVC 파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층에 올라갈 때마다 연결한 것인데 어느덧 수십 미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수 한 사람이 전기쟁이를 괴롭히려고 7층쯤 높이에 해당하는 곳에서 PVC 파이프 속으로 면장갑을 우겨 넣은 것입니다. 전기쟁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20층이 완성될 때까지 파이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는 몇 층 올라갈 때마다 콘크리트 속에 묻힙니다. 나중에 긴 동력선을 집어넣을 때 중간쯤 막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높이를 측정해서 살인적인 높이를 자랑하는 엘리베이터 홀 안에서 지지대 몇 개만 대고 해머드릴로 열심히 파이프 있는 자리를 까야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밑으로 낙하하며 부딪히는 소리는 작업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나중에야 목수들 장갑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열받은 전기 십장이 목수들 컨테이너 숙소에 전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장난칠 때 정말 위험합니다. 목수 한 사람이 다시 보복하기 위해 전기쟁이 숙소로 들어오는 전기선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퇴근한 한 철근쟁이가 컨테이너로 들어오는데 같은 동료가 컨테이너 벽을 잡고 몸을 부르르 떨고 있더랍니다. 뭐 하세요? 컨테이너 위에서 불꽃 같은 게 튀는 걸 보고 그제서야 그 사람은 동료가 전기에 감전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동료를 발로 차서 떼어낸 다음 이 사실을 얼른 전기쟁이들에게 알렸습니다. 나중에 주변이 정리되고 컨테이너 위를 보니 목수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전기쟁이 숙소로 들어가는 전선을 끊으려다가 죽은 것입니다. 미련하게 차단기를 거치지 않은 동력선을 끊어서 죽은 것입니다. 공사장은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위험한 게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으니까요. 아파트 공사장은 1층이 지면보다 높습니다. 바닥 아스팔트 작업을 맨 나중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작업하는 사람이라도 식당으로 갈 때는 철제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계단 반대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귀찮습니다. 빙 돌아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밑으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맨 흙바닥에 쓰레기와 공사 자재들이 널려 있지만 높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한 잡부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1층 복도 아래서 한 사람이 말타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랍니다. 뭐 하세요? 잡부가 그 사람을 어깨를 밀며 깨우자 그 사람이 흔들리더랍니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1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마침 바닥에 수직으로 박혀있는 철근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항문 쪽에 내장까지 박혀 죽은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일이 끝났는데 전기쟁이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맨 위층의 슬라브 작업은 배선이 들어갈 때 스티로폼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그 작업은 전기쟁들이 하는데 그것은 전선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작업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두껍고 사람 키보다 큰 스티로폼을 깔기만 하면 되니까요.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깔던 초보 전기쟁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한 잡부가 공사장 담 너머로 술 사러 나가다가 스티로폼을 덮고 자는 실종된 전기쟁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뭐 하세요? 나중에 전기 십장한테 들은 건데 스티로폼을 세워서 들고 있다가 바람이 불어 날아가 떨어졌을 거라고 합니다. 자기도 어느 날에 작업 도중 날아가다 아파트 중간층에 설치된 안전망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슬라브 올라가 봤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붑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5번째 이야기, 뇌를 닦는 노인. 오랜만에 나는 목욕탕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놈들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몸 구석구석에 박혀 나를 못살게 구니 그네들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목욕입니다.
목욕탕 입구에 요금을 지불하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탕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고 적막하기까지 했습니다. 탈의실 안에는 구두 닦는 노인과 나, 이렇게 두 사람만이 그저 침묵만을 지키며 멋쩍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내 몸에 걸쳐진 것들을 대충 넣은 뒤 나는 탕 안으로 향했습니다. 1초라도 때들을 내 몸에서 없애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샤워기 앞에서 몸을 가볍게 적시고 온탕에 온몸을 집어넣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로 인해 몸은 나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탕을 나와 때와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언가가 나랑은 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 틀린 점을 뭐라 딱히 말할 수 없지만 분명 그네들과 나는 달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나는 1시간도 안 돼 탕을 나와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있으니 어디선가 내 귀를 자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태어나 그런 소리는 듣지도 못한 정말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눈을 돌리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봐도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까 본 구두 닦는 노인이 구두 대신에 뇌를 닦고 있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사람의 뇌를 닦는다? 이게 가능한가?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해부실에 전시되었을 법한 사람의 뇌를 정성스레 닦고 있었고 그 옆에는 대기 중인 뇌가 몇 개 있었습니다. 놀라움을 잠시 가라앉히고 노인에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인은 그저 뇌만 열심히 닦고 있었고 내가 다가가는 것조차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자. 뇌 닦으시게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노인이 멀리서 말을 걸었습니다. 난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뇌 닦는 거 처음 보. 그러고 보니 당신은 내가 봐온 사람과는 좀 달라 보이는구려.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뇌가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하죠? 그러자 노인은 옆에서 무언가 하나 내밀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뇌와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달리 보였습니다. 쇠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이것을 대신 넣어주지. 이게 뭡니까? 일회용 뇌지. 자신들의 뇌를 깨끗이 닦아주는 동안 대신 이것을 달고 다니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와 행동, 느낌이 칩에 저장되어 있지. 그런데 사용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 뇌를 반납하던가 아님 적어 보이지. 노인은 손으로 저 멀리 있는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뇌 충전 장치야. 저기서 충전해야 돼. 나는 그때까지도 호기심 반 놀라움 반으로 뇌 닦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사내가 나와 314번 뇌 다 됐어. 그리고는 거울 앞에 가서 사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더듬거리더니 단추처럼 생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가. 사내는 아무것도 아닌 양 일회용 뇌를 꺼내놓고 자신의 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추를 누르니 머리가 하나로 합체되었습니다. 일회용 뇌는 곧바로 노인에게 주고 사내는 옷을 입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노인장도 뇌를 꺼낼 수 있어? 난 아닙니다. 왜죠? 뇌를 꺼낼 수 있는 자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정신보단 육체를 중요시하죠. 뇌를 왜 닦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뇌를 닦는 이유는 닦지 않게 되면 육체도 썩어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신을 위해 뇌를 닦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뇌를 닦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객이 되고 객이 주인이 돼버린 것이죠.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현상. 그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는 노인은 서둘러 마저 닫고 있던 뇌를 정성스레 다듬었습니다. 옷장에 가서 문을 열려고 보니 열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나오다 보니 그만 탕에 놓고 온 것입니다. 다시 탕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열쇠를 찾고는 다시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내 눈을 또다시 의심해야 했습니다. 분명 아까 본 노인은 맞지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뇌가 아니라 구두였던 것입니다. 노인과 눈을 마주치던 나는 노인과의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젊은이 육체는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걸세. 육체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정신 차리게. 그 말을 새겨두고 나는 목욕탕 문을 나섰습니다. 밖엔 사람들이 거리를 누비고 다녔고 저마다 각각 이쁘게 보이려 여기저기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외모에 집착할 뿐 내면의 것들에겐 투자할 시간, 아니 신경조차 쓸 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저 남에게 보이는 곳만 이쁘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들로 지배적입니다. 지구상의 인간들 중에 과연 자신의 뇌와 정신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갑자기 나는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고는 햇살 좋은 오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촛대바위. 젊음의 피가 용솟음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던 시절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의 기억입니다. 그 시절 더운 자취방에 드러누워 늘 맛도 모르고 홀짝이던 술에 젖어 살던 나이입니다. 무료하고 지겨운 일상에서 제대로 된 풍류를 즐겨보자는 생각에 평소 같이 놀던 멤버 4명을 소집했습니다. 거창하게 여행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과 행동력 부족으로 인해 멀리 가지는 못하고 결국 시내에서 1시간 반 정도 외곽에 위치한 태화강 상류의 촛대바위에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텐트와 침낭을 울러매고 소주박스와 고기를 들고 아침에 출발해서 시외 버스를 타고 다시 마을 버스를 갈아타니 조금 후 산 사이에 위치한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버스에 내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강을 두고 한쪽은 조그만 자갈이 넓게 깔려있고 저편은 절벽이 강을 따라 이어지고 그 앞으로 하늘을 찌르는 듯한 바위가 턱하니 서 있어 정말 멋진 경관을 연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멋지다니 강은 그다지 깊지 않아 가족들이 아이들과 물장구를 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강변에 있는 덩그러니 있는 판자로 지은 횟집마저 운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웃도어 라이프에 프로답게 신속하게 텐트를 치고 강가에 수박과 소주를 재놓고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놀았습니다. 오후 5시쯤 되자 슬슬 물장구에 지쳐가고 우리 중 가장 술을 밝히던 박상 녀석이 맥주를 한 캔 까서 마시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거나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장작을 주워와서 불을 피우고 철망을 올려서 고기를 굽고 좋은 친구와 맛있는 술과 멋진 경치, 풍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산 쪽이라서 그런지 해가 빨리 떨어지더군요. 여름인데 7시쯤 되니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주변에 놀던 사람들은 어느덧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판자 횟집 아저씨도 횟집 문을 잠그고 집으로 가는 것 같더군요. 어이, 야들아. 늦게까지 놀지 말고 빨랑들 들어가라여 위험하다이. 정말 훈훈한 정입니다. 우리도 우릴 걱정해주는 착한 아저씨를 위해 건배를 외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가져간 소주 한 박스가 동이 날 무렵 내 여물지 않은 머리로 개통철학을 논할 때 당근 알레르기가 있는 박쥐라는 녀석이 말하더군요. 촛대바위 위에 저 반짝이는 거 뭐고. 저기 빨간 불빛. 정말이었습니다. 빨간 사이렌 같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느덧 말이 없어진 우리는 사이렌의 전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10분쯤 바라보고 있었나. 갑자기 발끝이 시려왔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까지 철벅거리는 물, 난 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이렌만을 보면서 강에서 나오려 했지만 몸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 나와 마찬가지로 사이렌만 보며 가는 친구 녀석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말소리들. 저거 무슨 불빛이고. 이 말을 계속 중얼거리며 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저 눈빛들. 뭔가를 바라보는 눈빛들. 막아야 되는데 다리가 아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맨 먼저 사이렌을 발견한 박쥐 녀석은 목까지 물이 차서 숨도 꾸역꾸역 쉬면서 멍청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었지. 난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내 친구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다니 미칠 것 같더군요. 어디선가 자동차 불빛이 비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가의 갓길에서 선 택시 한 대. 노란 택시. 거기서 내려 미친 듯이 달려오는 한 아줌마. 허리까지 내려오는 푸석푸석한 파마 머리. 큰 얼굴에 선명하고 잘게진 많은 주름. 번쩍이는 눈빛. 정말 무섭게 생긴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순간에도 난 아줌마가 사자같이 생겼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우리를 향해 첨벙첨벙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아줌마 정말 빠르네. 날아다니는 것 같아. 아줌마는 나의 뒷목을 잡고 강 속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순간에 물을 확 먹으니 신기하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며 내 친구들 또한 아줌마에게 내동댕이 쳐지고 물 먹으면서 정신을 차리더군요. 우리 미친 듯이 기어나왔습니다. 마지막 깊게 들어가 있던 박쥐 녀석마저 아줌마는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흥분한 순두부가 욕을 하며 떨리는 심장을 추스리려 하더군요.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뭔지,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게 미칠 것 같이 두려웠습니다. 저편을 보며 숨을 돌린 아줌마가 약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저거는 귀신이 너거 잡아가려고 부르는 소리다. 여기는 원래 자살바위데이. 저 밑에는 회오리가 생기가 시체도 못 찾는다. 다시는 절로 가지 마라이. 알겠지? 할 말을 마친 아줌마는 물을 뚝뚝 흘리며 터벅터벅 택시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우리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정말 필요한 것만 빨리 챙겨서 도로를 타고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버스가 온 길을 2시간쯤 걷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긴 인가가 없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집은 시외버스가 내려준 곳에 있었습니다. 얘들아, 그 아줌마, 귀신이었던 거입니다. 7번째 이야기, 군대 괴담. 군대는 참 힘듭니다. 나도 꽤 높은 계급이지만 팔의 살은 다 벗겨지고 발바닥의 물집도 장난이 아닙니다. 도장 다니는 꼬맹이들도 형 팔 다 벗겨졌네 하면서 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도 그 일을 생각하면 별게 아닙니다. 군대 간 사람은 잘 알겠지만 100일 휴가 나오는 날 정말 부대 들어가기 싫어집니다. 나는 상병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대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병장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28살 먹은 병장들도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정말 기억하기 싫은 날이었습니다. 보초를 섰을 때였습니다. 난 최전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보초를 잘 써야 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랑 어쩌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다리 하나 냅두고 보초 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리 바로 앞에서 서는 게 내 임무가 아니라서 내 양옆엔 큰 산이 있습니다. 밤에 보초 설 때 정말 무섭습니다. 부대별로 암호 정도로 있는 게 있습니다.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초를 서는 중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누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난 보초를 서고 있었기에 긴장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합니다. 따라서 우린 실탄을 씁니다. 그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암호를 이용해 경계를 하고 있을 때 털썩 주저앉는 거였습니다. 놀라서 조금씩 다가가서 보니 신참이었습니다. 거품 물고 쓰러져 있더라. 마침 불침번 교대해주겠다던 병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대 어른이십니다. 28세이십니다. 거품 물고 쓰러진 거 보고는 얘 왜 이러냐고 하시더라. 이분 말투는 최민수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민수 좋습니다. 내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기절한 애가 몇 시간 지나니 일어나더라. 일어나자마자 살려줘 하면서 참 가관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확인하고는 최일병님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최전방엔 귀신이 많습니다. 만일 최전방으로 갔다면 귀신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보초 서고 있으면 창문에 발자국이 찍히기도 하고 누가 톡톡 건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식이 하는 말이 낙엽에서 공 같은 게 보이길래 부대에서 축구하던 게 굴러간 줄 알고 칭찬받으려고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 목이었다고 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장병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옛날 자기가 이등병이었을 때 같이 들어온 동료가 100일 휴가를 갔다 와서 또 적응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적응 속도가 느려서 100일 휴가 전에 적응이 되는가 싶을 때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꿀 같은 휴가를 마치고 다시 들어가 보니 적응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류탄을 안전핀 뽑고 배에다 깔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지가 잘리고 몸은 다 폭발하고 머리만 굴러다닌다는 귀신이 있다는 거입니다. 군대에 있을 땐 이런 걸 다 믿게 됩니다. 교대해 주셨으니 다행이지 않았으면 나도 봤을지도 모릅니다. 최전방 가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공 같은 거 굴러다닌다고 주우러 가지 마십니다. 8번째 이야기, 익숙하지 않은 손님. 한 사람의 인생이 미지의 세계에 접한 것은 대체 몇 번일까요? 솔직히 다른 이들의 기이한 체험담 등을 들을 때면 정말 그 사람이 겪은 일이 사실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난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인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난 귀신을 믿으나 귀신이 결코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귀신의 존재에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그 영향이 비록 어릴 적 봤던 공포 영화나 드라마일지라도 나의 그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일은 나의 어린 시절만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나는 가위에 자주 눌립니다.
가위란 것은 인간의 신체가 극도의 피곤함을 겪고 수면을 취했을 때 자주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도 가위라는 이름에 익숙하지 못한 손님은 매번 밤마다 나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가위에 눌리면 대개 귀신을 본다고 하지만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가위에 눌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가위에 눌린 채 잠에 빠졌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은 가위에 눌렸을 때 손쉽게 풀려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혓바닥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가위에 눌렸을 때 혓바닥을 움직여야지 하고 나 자신을 자각시키긴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가위에 눌릴 때마다 혓바닥을 움직이며 이빨을 건드렸고 그럴 때마다 거짓말처럼 몸전신으로 개운함이 느껴지며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날 밤 이른 저녁입니다. 그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고 그날은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처럼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지간히 무언가를 덮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마치 정신이 서서히 몽롱해지면서 나는 어느샌가 무방비 상태에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난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앞의 거실의 모습이 환히 보였으나 그것은 보인다고 하기보단 마치 꿈속의 광경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정신은 무엇보다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위에 눌려 있음을. 나는 별거 아니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가위에 눌려본 게 한두 번인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한순간에 온몸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신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포입니다. 그냥 단순히 원이 날 수 없는 공포에 나의 온몸이 휩싸였고 나는 필사적으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귀신이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씩 웃을 것만 같았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주위의 고요함이 나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엌에 불빛만이 마루바닥 아래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의 빗줄기가 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혓바닥을 움직이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시점으로 나의 혓바닥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단순한 피곤함에서 우러나오는 가위 눌림이 아닌 무언가가 마치 나를 포박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은 공포라는 쇠사슬로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영화 속 절박한 상황에서 절규해대는 주인공처럼 속으로 외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온갖 까무러칠 만한 귀신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와중에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외쳤습니다. 나올 테면 나와라. 날 죽일 것이냐? 귀신은 약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나는 굳게 각오를 다지고 공포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긴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내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나는 다시 한번 힘차게 혓바닥을 움직였습니다. 혓바닥 끝으로 정확히 나의 어금니의 까칠한 감촉을 느낌과 동시에 나름 해짐을 느꼈습니다. 됐다. 그리고 나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몸을 반쯤 일으켰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온몸이 후덥지근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법인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뚜렷하지 않았지만 나는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 자리에 굳어버려서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목소리는 기억 못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휙 돌아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잠을 청한 시간은 불과 10분도 채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신들린 사촌동생. 제 사촌동생은 모범생이었으며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탈이나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보통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사촌동생은 한 달, 두 달이 가까워도 계속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 감기나 배탈로 진단했습니다.
결국 거의 한 달간 학교를 결석하며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집에서는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고모가 사촌동생의 집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사촌동생은 그 순간 갑자기 짜증이 나서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고모의 친구는 방으로 들어와 사촌동생에게 이불을 벗기려 했고 그 사이에 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사촌동생은 소리를 지르고 고모의 친구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싸움이 한창일 때 사촌동생은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모의 친구는 무속인이었고 사촌동생에게 붙어 있던 7명의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촌동생의 몸은 나아지기 시작했고 건강을 회복하여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